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4.6% 거의 응급상황 수준이었죠. 간 수치도 높았고요.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내려갔습니다. 당뇨약 중간에 완전히 끊으셨고요. 당뇨 졸업을 하신 거죠. 또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0대 환자분은 당화혈색소가 12.4%에서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하고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공통점은 당화혈색소 수치는 왜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한가요?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단순 혈당보다 더 중요합니다. 당화혈색소라는 단어를 사실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당화되었다는 게 포도당과 결합이 되었다라고 해서 당화이고요. 혈색소는 헤모글로빈이에요. 이런 혈색소가 얼마나 포도당과 결합되어 있는지, 당화되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당화혈색소입니다. 그런데 혈색소 수명이 보통 3, 4개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는 평균 3개월 정도의 혈당 수치를 알 수 있는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혈당보다는 당화혈색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혈당은 순간순간 계속 달라지잖아요. 혈당은 체온이나 혈압처럼 순간순간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당화혈색소는 지난 수개월 동안 혈당이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평균 혈당을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하루 혈당이 괜찮다고 해서 전체 상태가 좋은 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합병증과의 연관성인데요. 연구에 따르면 당화혈색소가 1%만 낮아져도 당뇨 합병증 위험이 20-30%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인이라면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당화혈색소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재는 혈당은 중요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재는 혈당 중에서는 그래도 공복혈당이 가장 객관적인 편입니다. 식후혈당은 좀 덜 먹거나 조금 더 움직이면 낮아지기 때문에 객관적인 혈당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공복혈당은 단순히 음식, 운동 관리만으로는 낮아지지가 않고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체크해서 객관적인 나의 몸 상태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당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는 공복혈당을 지표로 삼아서 생활관리를 하시다가 병원에 가면 당화혈색소 검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식단 외에 당화혈색소에 영향을 주는 잘 알려지지 않은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당화혈색소는 흔히 식단이나 운동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요. 생각보다 다양한 생활 습관과 체질적 요인들도 깊이 작용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수면 스트레스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당화혈색소를 끌어올리는 아주 강력한 요인입니다.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수면 시간의 절대 부족과 깊은 잠의 결핍이잖아요. 밤 11시 이후까지 스마트폰을 보거나 업무나 스트레스 등으로 뇌가 과하게 각성된 상태에서 잠드는 경우가 많죠. 이때 뇌는 휴식하지 못하고 깨어있는 상태와 비슷한 수준으로 포도당을 소모하게 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잠든 동안에도 뇌에 당을 공급하기 위해서 간에서 지속적으로 혈당을 방출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공복혈당과 전반적인 평균 혈당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는 당화혈색 수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은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부신에서 코르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이 호르몬은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교감신경이 과항진되고 그 결과 인슐린 저항성도 증가해서 혈당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지거든요. 이처럼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는 모두 뇌의 에너지 수요와 호르몬 작용을 통해서 혈당과 당화혈색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출 때 주의해야 할 급격한 조절의 위험이나 당화혈색소에 대한 오해는 없을까요? 당화혈색소 수치를 빠르게 낮추려다가 오히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는 특히 마른 체형의 당뇨인들 사이에서 좀 자주 보입니다. 이분들이 주로 시도하는 방식은 거꾸로 식사, 현미 100% 식사, 운동량 증가 이런 거잖아요. 이런 접근이 겉보기에는 과학적으로 맞는 것 같아도 체질이나 체형에 따라서는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한약적으로는 마른 당뇨인은 대부분 소음인 체질이거나 비위가 허약한 기어형에 해당합니다. 이런 체질은 위장이 차고 소화력이 약하고 기력이 쉽게 고갈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생채소부터 먹는 식사법을 시도를 하면 위장을 더 차갑게 만들고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그리고 또 현미 100% 밥 역시 거칠고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복통이나 더부룩함, 설사까지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운동을 무리하게 늘리면 기력은 더 빠지고 체중은 더 줄어드는 그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는데도 혈당이 잘 안 떨어진다는 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당화혈색소를 낮추겠다고 식사량을 무작정
일정 줄이거나 운동량을 억지로 늘리는 방식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몸이 버틸 수 있는 방향과 속도로 혈당을 서서히 낮추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생채소보다는 익힌 채소를 드시고요. 현미와 같은 잡곡은 백미랑 5대5 정도로 섞어서 부드럽게 조리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또 운동은 격하지 않은 산책이나 맨몸 스트레칭처럼 기운을 덜 쓰는 방식이 적절하고요. 또 기력을 보충하면서 소화를 도와주는 생강차나 대추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적고 기력이 약한 마른 당뇨인에게는 혈당 조절도 체력 조절과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너무 혈당 수치, 숫자에만 집착하기보다는 몸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체력을 함께 살펴보면서 생활 관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기 위해 일반적으로 놓치는 생활 습관이나 체질적인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들인가요? 대부분 식단과 운동에만 집중하시면서 의외로 중요한 걸 놓치고 계신 게 바로 수면, 스트레스, 그리고 체질에 맞는 생활 리듬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끼만 먹겠다, 저녁은 무조건 굶겠다 이런 식으로 식사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일시적으로는 혈당이 떨어질 수 있죠. 하지만 이게 오래 지속이 되면 위장은 상하고 기력은 떨어지고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기어 체질, 위장이 약한 체질에서는 이런 방식이 독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수면 부족과 만성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주범인데도 정말 많이 관가하세요. 밤 12시 넘어서 자는 생활을 계속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요. 이게 공복 혈당을 높이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도 혈당이 이유 없이 튀는 일이 많고요. 그래서 당화혈색소를 안정적으로 낮추고 싶다면 단순한 식단 조절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패턴 자체를 바꾸는 것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식사는 무리하지 않고 하루 3끼를 적절히 유지하되 위에 부담이 없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식사를 기본으로 하시고요. 수면은 최소 7, 8시간 이상 확보해 주시고 밤 11시 적어도 자정 전에 자는 습관을 들이셔야 하고요. 또 스트레스 관리도 해야 하는 일 중 하나로 꼭 챙겨야 합니다. 천천히 내쉬는 호흡이나 가벼운 명상이나 혹은 발끝치기나 맨발 걷기 등과 같은 실천이 스트레스 관리에 확실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약을 먹지 않고도 당화혈색소를 낮춘 실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는 분이 계셔요. 처음에 오셨을 때 당화혈색소가 14.6%였는데요. 거의 응급 상황 수준이었죠. 간 수치도 높았고요. 체력도 많이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이분 생활 패턴에 맞는 음식 관리랑 운동을 알려드리고 몸 상태에 맞는 한약을 처방했는데요. 4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5.3%까지 내려갔습니다. 당뇨약 내알은 중간에 완전히 끊으셨고요. 당뇨 졸업을 하신 거죠. 무엇보다 인상이 깊었던 건 단순히 당뇨만 졸업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해졌다는 점이에요. 피부도 맑아지고 에너지도 회복되고 우울감도 줄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뇨를 졸업하는 게 사실 단순히 혈당만 낮아지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회복하는 것임을 알게 해준 사례여서 특별히 더 기억에 남고요. 또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70대 환자분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당뇨 졸업에 도전하시더니 당화혈색소가 12.4%에서 5.3%까지 낮아져서 당뇨를 졸업하고 건강을 되찾으셨고요. 10년 된 당뇨를 졸업했던 분도 기억에 남는데요. 당뇨가 오래돼서 치료가 엄청 오래 걸릴 거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10년 된 당뇨를 단 7개월 만에 졸업한 분도 있었습니다. 당뇨를 졸업한 분들의 공통점은 우선 당뇨를 졸업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의지가 있었고요. 그리고 당뇨를 졸업하기 위해서 몰입한 상태에서 생활관리를 해주셨고요.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한약적 치료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식후 혈당이 정상이더라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식후 혈당이 잘 나온다고 안심했다가 정작 당화혈색소 수치는 높게 나오는 경우가 의외로 많죠. 이럴 때는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점이 바로 식후 혈당은 순간적인 수치일 뿐 몸의 전반적인 대사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식후 혈당을 낮추기 위해서 식사를 평소보다 과도하게 줄이거나 식사 직후에 일부러 무리해서 운동을 하기도 하죠. 이런 방법을 쓰면 측정 당시의 식후 혈당은 비교적 낮게 나올 수 있는데요. 이는 일종의 눈속임 수치에 가깝습니다. 실제로는 식후 혈당이 잠시 낮아졌다가 이후 몇 시간 동안 천천히 오르거나 아니면 야간에 다시 상승하는 등 평균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초대사량이 낮은 경우가 있어요. 기력이 약하거나 활동량이 적은 고령자나 마른 체형,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식후 혈당을 태우는 에너지 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고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떨어지는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오랜 시간 혈당이
높게 유지되는 패턴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식후 혈당 측정에서는 잘 드러나지가 않는데 당화혈색 수치에서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세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의 간헐적 존재입니다. 하루 중 특정 시간대, 예를 들어 식후 1시간 반이나 2시간쯤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순간이 반복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일시적으로 튀는 혈당만으로도 당화혈소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혈당 스파이크가 하루 한두 번만 나타나도 평균 혈당 수치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이고요. 또 하루 한두 번만 혈당을 재는 방식으로는 이런 급등 패턴을 포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분명히 난 잘하고 있는데 왜 당화혈소가 높게 나왔지? 라는 당혹감을 느끼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복혈당은 식후혈당보다 객관적인 편이에요. 저녁에 열심히 운동하고 잤는데 다음날 공복혈당이 떨어지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공복혈당은 단순히 음식, 운동 관리만으로는 낮아지지 않거든요. 공복혈당은 자고 일어나서 1시간 이내에 체크해서 객관적인 나의 몸 상태를 반영해주기 때문에 집에서 잰 혈당 중에서는 가장 객관적인 혈당입니다. 평소에 공복혈당을 달력에다 적고 탁상 달력에다가 적으시고 왜 높은지 왜 낮은지를 스스로 관찰하면서 공복혈당 달력을 작성을 한번 해보시고요. 공복혈당이 낮았을 때 했었던 생활 관리들을 더 열심히 해보세요. 관찰과 실천 이렇게 두 가지만 잘 하셔도 당뇨 졸업이 가능합니다. 실제 당뇨 졸업했던 분들이 꼽는 가장 강력한 당뇨 졸업 꿀팁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천해보시길 바랍니다. 당화혈색소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무엇을 관리해야 하나요? 당화혈색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건 당뇨 졸업을 향한 매우 중요한 관문을 통과했다는 의미죠. 하지만 진짜 졸업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정상 수치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치를 가능하게 만든 몸의 기능과 생활 패턴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굳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돌아온 이후에 세 가지 생활관리 원칙을 80% 이상 유지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저녁 식사 후에 3-4시간 금식이에요. 졸업 이후에도 이 원칙은 무조건 지켜야 할 습관입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위장이 비워진 상태로 잠자리에 들어야 소화기 회복도 이루어지고요. 수면도 깊어집니다. 저도 지금도 실천하고 있는 게 바로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인데요. 주의할 점은 이 시간 동안 과일, 견과류 등 어떤 음식도 섭취하지 않는 완전한 금식이라는 점입니다. 물 외에는 다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실천을 해보시고요. 이 습관 하나만 제대로 지켜도 밤사이 혈당 스파이크와 아침 공복혈당의 불안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밤 11시 이전 취침과 7시간 이상의 수면입니다. 당뇨 졸업 이후에도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면의 질이 매우 중요해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혈당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지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 푹 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졸업자들이 작성하는 공복혈당 달력을 보면 수면 패턴과 공복혈당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저녁 금식과 수면만 잘 지켜도 몸이 당뇨를 다시 불러들이지 않도록 방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졸업 이후에는 당장 수치 반응을 기대하며 하는 운동보다는 지속 가능한 루틴으로 몸의 회복을 돕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나에게 맞는 시간대, 나의 체력에 맞는 강도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종류로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복혈당 달력 작성은 졸업자들이 공통으로 꼽는 최고의 습관이거든요. 졸업 이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공복혈당을 관찰해 주시고 내 몸의 리듬과 생활 습관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계속 기록하고 분석하고 다시 관찰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해서 당뇨로 회귀하지 않도록 방패가 되어줄 거기 때문에 혈당 달력도 공복혈당 달력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시고요. 공복혈당 달력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꼭 작성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당화혈색소 정상화 이후의 관리는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몸이 스스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상태를 굳히는 겁니다. 당뇨는 수치가 아니라 기능의 질병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그 기능을 지켜주는 루틴을 몸에 새겨넣는 것이 진짜 졸업입니다. 한국인의 당뇨는 마른 체형에서도 잘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한국인은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당뇨가 잘 생기는 특징이 있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식습관이나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췌장 기능이 약한 유전적 특성 때문인데요. 2018년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의 췌장은 서양인보다 평균적으로 12%가 작고 기능은 36.5%나 낮은 수준이라는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말은 한국인의 췌장 기능이 약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을 분비하는 능력 자체가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나왔거든요.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의 경우에는 마른 체형임에도 불구하고 식후 혈당이 쉽게 오르고 당뇨가 시작되기 쉬운데요. 혈당을 낮추려면 인슐린이 분비되어야 하는데 이 인슐린이 원활하게 만들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러한 한국형 당뇨의 특성 때문에 당화혈색소나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C-펩타이드 수치도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비만하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이게 아니라 췌장이 얼마나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가 당뇨의 핵심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고요. C-펩타이드 검사는 혈액 검사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에 당화혈색소 검사할 때 3개월 주기로 같이 검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당은 점점 더 안 잡히고 당뇨는 더 악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면 그에 맞는 생활관리나 치료법도 필요합니다. 한국인 당뇨와 미국인 당뇨라는 게 있나요?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네, 있습니다. 한국인은 체형이 마른데도 당뇨가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미국인은 보통 고도비만과 관련된 당뇨가 많다는 점에서 두드러진 차이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차이는 체중과 당뇨의 관계입니다. 미국인의 경우는 당뇨 환자의 대부분이 고도비만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체중 감량만으로도 혈당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한국인의 경우는 절반은 비만하지만 절반은 비만하지가 않아요. 단순히 살만 빼면 된다라는 접근이 한국인에게는 완전히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실제 임상에서 체중을 줄였는데도 혈당이 더 오히려 악화되거나 오히려 체중이 늘었는데 혈당이 더 잘 조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특히 비만하지 않은 마른 당뇨인들이 이런 경험을 더 하십니다. 대구에서 오신 60대 남자 환자분이 있으셨는데 마른 체형이었기 때문에 체중이 원하던 대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약 치료 후 혈당은 더 안정되고 당화혈색소도 낮아졌습니다. 마른 당뇨인이 체중을 적절히 회복하면서 췌장이 회복되면 오히려 혈당이 더 잘 잡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는 인슐린 분비 능력의 차이예요. 서양인은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몸이 그걸 잘 쓰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당뇨가 많고요. 반대로 한국인은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는 분비 부족형 당뇨가 생각보다 많아요. 통계적으로는 15에서 20% 정도라고 하는데 저희 한의원에서 검사를 해보면 체감적으로는 30-40% 정도가 인슐린 분비가 부족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면 인슐린 분비량을 알 수 있는 검사인데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면 당뇨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슐린 분비량이 기준치 이하로 낮게 나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건 체질적으로 유전적으로 췌장이 약한 동아시아인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서양에서는 주로 음식 관리와 운동을 통한 체중 감량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이 물론 우선이 되겠지만 한국형 당뇨는 췌장 기능 회복까지 신경을 써야만 당뇨를 졸업할 수 있습니다. 미국식 당뇨 치료법이 한국인에게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서양의 당뇨 치료법은 주로 운동과 음식 조절을 해서 체중을 줄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이 방식은 서양인처럼 인슐린은 잘 나오는데 충분히 많이 나오는데 그걸 잘 쓰지 못하는 인슐린 저항성 중심의 당뇨 환자에게는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당뇨는 췌장 기능 자체가 약한 경우가 많아서 단순한 다이어트나 운동만으로는 혈당이 안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무리한 운동이나 식단 관리 등으로 체중이 빠지면 췌장이 더 지치고 인슐린 분비가 더 부족해져서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는 악순환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에게 꼭 맞는 당뇨 치료를 하려면 인슐린 저항성 개선도 중요하지만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치료도 반드시 병행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의학적 접근은 바로 이 부분을 중심에 둡니다. 혈당 조절에 관여하는 간, 심장, 소화기 문제를 진단해서 치료하면서 동시에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을 회복시키는 처방과 생활요법을 함께 구성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마른 당뇨인이 무리하게 저탄고지를 하면 저탄고지라고 해서 너무 무리하게 탄수화물을 안 먹는 식단을 하게 되면 오히려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게 되고요. 소화력이 떨어져 있는데 현미 100%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로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췌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식사법 그리고 체질에 맞는 한약 치료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췌장 기능 회복을 위해 여러분이 스스로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탄수화물 섭취를 너무 줄이게 되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이 인슐린 덜 만들어도 되나 보다 해서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극단적으로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극단적인 저탄수화물 식단은 꼭 피해야 하고요. 대신에 복합 탄수화물인 잡곡밥을 적절히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또 밥도 먹고 또 간식 먹고 이러면 췌장이 소화효소도 만들다 보니까 쉴 틈이 없어요. 쉴 시간이 없어서 더 지칩니다. 그래서 가급적 밥 위주로 먹고 간식을 끊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췌장은 흉추 7, 8번 부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흉추 7번은 날개뼈가 끝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어깨를 펴서 척추 정렬을 유지하는 게 좋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췌장 부위를 마사지하고 싶다 이럴 때는 마사지 볼이나 테니스공 또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직접적으로 자극해 주시면 좋습니다. 더불어서 환기가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활성화해서 인슐린 생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환기차를 마셔보시면 좋아요. 물 1리터에 환기 한 줌 정도를 넣고 끓여서 물 대신 차로 마시면 됩니다. 만약 인슐린의 절대적인 분비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또는 혈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환기 외에 췌장의 베타세포 회복을 돕는 약제들로 이루어진 한약치료를 고려해 보시면 좋습니다. 췌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혈당 조절은 잘 안 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인슐린 주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요.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잘 되는지 검사하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꼭 받아보시고 분비가 잘 안 된다면 말씀드린 췌장 회복에 좋은 생활관리법들 꼭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인의 음식 문화나 생활 습관 중 당뇨를 악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인의 음식 문화와 생활 습관은 분명 건강한 측면도 많지만 당뇨 관점에서 보면 의외로 혈당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일상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전혀 다른 식문화와 생활 환경에서 오는 차별화된 원인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는 밥 중심의 식사 구조입니다. 한국인은 하루 3끼 중 대부분을 쌀밥으로 해결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쌀이 단당류보다 흡수가 느릴 뿐이지 결국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을 좀 빠르게 올리는 주된 원천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흰쌀밥은 섬유질이 거의 없고 혈당 지수가 높아서 공복혈당뿐 아니라 식후혈당 스파이크의 주요한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또 한식은 반찬이 다양해서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혈당 조절에 있어서는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는 반드시 백미와 잡곡을 1대1로 섞어서 소화가 잘 되면서 혈당이 완만하게 오를 수 있는 식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 특히 밤늦게까지 깨어있는 생활 리듬인데요. 한국은 야근 문화, 늦은 식사,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만연한 사회잖아요. 이로 인해서 코르티졸 수치가 높아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합니다. 수면 부족 자체만으로도 당 대사 장애를 유발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 특히 밤늦게 먹는 야식은 췌장을 과로하게 만들어서 인슐린 분비의 리듬을 깨트립니다. 건강한 혈당 관리를 위해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꼭 병행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간식 문화도 놓칠 수 없겠죠. 한국인은 식후에 떡, 빵, 과일, 커피 믹스 이런 간식들을 좀 섭취하는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이는 이미 식후혈당이 올라간 상태에서 또 한 번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또 췌장에 또 이중 부담을 주기도 하거든요. 또 특히 과일은 몸에 좋다는 인식 때문에 식후에 과일을 습관적으로 먹기도 하는데요. 되도록 밥을 먹은 이후에는 간식은 뚝 끊는 습관을 가져야겠습니다. 한국인 체질에 맞는 당뇨 관리법은 어떤 방향으로 달라져야 할까요? 한국인의 당뇨 관리는 단순히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췌장 기능과 오장육부의 전반적인 기능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마른 체형의 당뇨인이 많고 서양형 비만 당뇨와는 뚜렷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의학적인 체질 기반 관리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췌장을 회복하는 치료가 가장 우선입니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선천적으로 췌장이 작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약한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당뇨 초기부터 인슐린 분비량이 부족한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단순히 혈당만 보고 식단 조절과 운동만 하다 보면 혈당은 더 오히려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펩타이드 검사를 통해서 인슐린 분비량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 인슐린 분비가 부족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췌장 회복을 위한 방법들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른 당뇨인의 경우 오히려 체중을 회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른 당뇨인데 살 찌우려고 하면 혈당이 올라가고 또 반대로 혈당 오를까봐 식단 조절하면 살이 빠져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많아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살은 찌면서도 혈당은 낮아질 수 있는 방법 3가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선 음식은 혈당 지수에 집착하기보다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셔야 합니다. 가령 현미가 혈당 지수가 낮다 보니까 현미를 잔뜩 넣어서 또는 카무트를 잔뜩 넣어서 밥 지어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마른 당뇨의 경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소화가 잘 안 되거든요. 가스가 차고 더부룩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참는 거죠. 혈당 덜 올라가게 하려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소화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니 쌀은 절반 정도 50%만 넣고 나머지는 소화가 잘 되는 잡곡, 내가 좋아하는 잡곡으로 넣어서 드시라고 하면 신기하게 혈당이 더 낮아진다고 하십니다. 실제 어떤 환자분이 현미만 100% 밥을 지어서 드시고 계셨는데 소화가 잘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하니까 의뢰껏 이렇게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한의원에 오셔서 소화도 좀 잘 되고 싶고 혈당도 낮아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백미를 50% 넣고 그리고 잡곡을 50%만 넣어서 소화가 잘 되게끔 해서 드셔라 라고 말씀드렸더니 식후혈당이 20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원하던 대로 체중도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음식에 있어서 마른 당뇨인들이 지켜야 할 3가지 기본 원칙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쌀과 잡곡을 각각 절반씩 넣어서 밥을 지어서 먹으면 소화가 더 잘 되기 때문에 살찌는 데에도 그리고 혈당이 떨어지는 데도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야채도 가급적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소화가 더 편해지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기는 소화가 잘 안 되니 고기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게 좋은데 대신 단백질을 두부나 달걀, 생선 이렇게 드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만약 고기를 먹고 싶다라면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소화가 그나마 편한 닭고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운동인데요. 걷기는 그래도 괜찮은데 너무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하는 좀 줄넘기나 빠르게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은 마른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체중이 너무 빠질 수가 있어서 권장하지 않고요. 대신 근력 운동 위주로 할 것을 권합니다. 근육은 혈당의 저장소이기 때문에 근육이 더 많아질수록 혈당이 잘 조절됩니다. 근력 운동 위주로 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면 스트레스인데요. 생각보다 이 2가지가 마른 당뇨인에게는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한 80% 비중이 음식 운동보다는 수면 스트레스 있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마른 당뇨인에게 특히요. 수면은 충분히 자고 잘 자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실천하셔야 됩니다. 맨발 걷기, 족욕, 반신욕 같은 이런 하체 순환을 돕는 것도 하시고 커피도 끊고 자기 전에 2시간 동안 핸드폰이나 TV 안 보는 것도 하시고 자려고 누워서는 호흡도 하시고 이런 노력을 하면서 동시에 11시나 12시 전에는 눕고 7시간 이상 잠을 자는 즉 수면의 양도 신경을 써야 하거든요. 더불어 스트레스 관리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데요. 명상, 종교, 운동, 취미활동 등등 마음이 편해지고 안정되는 것들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또 그걸 하는 시간을 점점 늘려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기억에 남는 분이 계시는데요. 마른 체형의 60대 여성분이었어요. 당뇨 진단 당시 당화질소가 10% 정도 나와서 당뇨약을 이제 막 드시기 시작했던 분이었는데 당뇨를 졸업하고 싶다라고 오셨던 거죠. 마른 체형이라서 더 이상 음식, 운동 관리를 열심히 한들 혈당이 안 잡힐 테니 마른 당뇨인에게 맞는 생활 관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에는 반신반의합니다. 오히려 현미 비중을 줄이고 운동량도 과하면 줄이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니까 정말 혈당이 잘 잡히기 시작을 해서 당뇨약 4알을 모두 끊고 6.1%까지 낮아져 6.5% 미만이면 졸업이거든요. 관해, 당뇨 졸업, 즉 당뇨 관해까지 해내셨고요. 원하는 대로 체중도 조금 늘었습니다. 저는 여러 당뇨 중에서 한국인에게 많은 마른 당뇨인의 경우 한의학적 케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천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당뇨가 더 잘 생기는 거라서 마른 당뇨인들의 경우에는 혈당과 관련된 장부인 소화기, 간, 심장 기능을 회복하는 한의학적 치료를 받는 게 특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졸업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졸업을 해야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졸업을 하면 심장질환 위험 40% 그리고 콩팥질환 위험은 33%가 줄어든다는 사실은 이미 연구로도 입증이 됐습니다. 당뇨를 그냥 관리만 하다가 합병증을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졸업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건강상의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이죠. 또한 당뇨를 졸업한 분들은 혈당뿐만 아니라 소화나 수면, 피로, 변비 같은 전반적인 건강이 회복되는 경험을 하십니다. 진짜 건강으로 가는 길, 저는 당뇨 졸업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저녁 식사 후 3-4시간 금식 이것만 실천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내일의 공복혈당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졸업을 만들어줄 겁니다. 당뇨는 평생 관리하는 병이 아닙니다. 당뇨는 졸업 가능한 병입니다. 지금 도전하시고요. 우리나라 600만 당뇨인이 모두 당뇨를 졸업하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가 필요하시다면
궁금하시면 당고만의원을 찾아주시고요. 당뇨에 대한 정보는 당뇨스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일주일에 3번씩 업로드되고 있기 때문에 당뇨에 대한 모든 정보는 당뇨스쿨을 통해서 편하게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